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런 곳에 사연을 적어보네요. 고등학생 때 공부하면서 라디오에 사연 보낸 이후로 처음이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셨고요. 혼자 집을 지키는 저를 할머니는 안쓰럽게 여기셨어요. 아이 혼자 두는 시간이 많으면 안 좋다며 저를 돌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저의 편이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혼내거나 공부를 못한다고 나무랄 때면 아직 애기한테 뭐 그리 너네들은 원하는 게 많니? 일하느라 부모 노릇도 못하면 바라는 게 많으면 안 되는 법이야. 따끔하게 말해주시고는 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어릴 때 학원이나 공부보다는 추억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가을이 되면 뒷산에 올라가 할머니와 함께 밤을 줍고는 했고, 봄에는 두릅을 따고, 여름에는 시원한 미숫가루를 타먹었답니다. 겨울에는 뜨끈한 군고구마를 먹으며 할머니 무릎 위에 누워 세상 행복한 날들을 보냈고요. 할머니가 저에게 바라는 것은 없었어요. 무조건 건강하라는 것 외에는요. 딱 하나 부탁이 있다면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삼국지 3번 이상 읽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덕에 저는 독서왕이 되었답니다. 6살 때부터 15살까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지요. 심지어 엄마보다 할머니랑 더 친했답니다. 오히려 집에 엄마가 오면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께서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게 된 거죠. 어느 날부터 할머니는 기침을 많이 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엄마, 할머니가 계속 기침을 하는데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저의 말을 들은 엄마는 대학병원에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서 폐암 2기 판정을 받은 거였어요. 다행히 말기가 아니라서 수술을 하면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만 해도 대한민국 최고 명의인 의사가 할머니 수술을 집도했고 저희 가족은 걱정이 없었지요. 한국에서 제일 실력 있는 의사가 할머니 수술을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할머니. 마취약에 취해서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할머니 상태를 살폈어요. 수술한 그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의사들이랑 간호사들이 병실에 찾아와서 난리가 난 겁니다. 저에게 부모님 어딨니? 잠깐 밖에 나가셨는데요? 빨리 부모님 모시고 와보렴. 엄청 다급하게 우리 엄마를 찾는 의사였습니다. 할머니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아니고 밑에 있는 다른 어시스트 의사였어요. 폐 종양이 남아있어서 다시 수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막 따졌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할머니 폐를 잘못 자른 겁니다. 오른쪽 폐, 멀쩡한 오른쪽 폐를 의료사고로 잘못 잘라버린 거예요. 할머니가 젊은 사람도 아니고 멀쩡한 폐를 잘렸으니 몸 기능이 급격하게 악화가 된 거였죠. 완전한 의료사고였던 겁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할머니는 마취를 한 뒤 진짜 종양이 있는 폐를 다시 절단했어요. 원래 제대로 수술을 했으면 80% 폐 기능을 살리고 일하거나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었겠지만 잘못된 수술 때문에 할머니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진 겁니다. 폐 수술하고 나서 후 부는 기계가 있는데 수술 전에 할머니는 후 부는 기계를 불 때 탁구공이 4개 올라왔다면 수술 이후에는
한 개도 올라오기 힘들 정도였어요. 결국 건강했던 할머니는 4개월 만에 폐질환으로 인해 돌아가시고 저희 가족은 의료소송을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퇴직하고 나서 하와이로 넘어가서 살았고요. 그 때문에 형사소송도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소송이 끝나는 데만 5년이 걸렸으니까요. 의사 면허가 최고인 게 그렇게 명백한 의료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은커녕 벌금형만 나왔답니다. 심지어 그런 큰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허는 취소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법이 아주 기득권들 편이더라고요. 할머니는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의사는 처벌도 안 받고 피해자는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의사가 돼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면 법도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겠구나 하고요. 원래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저는 입학을 포기하고 재수 3수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때는 서울대 하위과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온 저는 3수 이후에 드디어 의대에 입학했죠. 의대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나이도 많았고 성격도 착하고 소심하니까 사람들이 절 이용하더라고요. 의대생들 사이에서 왕따도 당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유급하고 그랬습니다. 힘들게 공부하는 와중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하시다가 뇌출혈이 왔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아빠가 돌아가신 뒤 1년 후에 엄마도 똑같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젊은 시절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랬나 봐요. 사람을 살리려고 의사가 된 건데 부모님도 살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책 볼 때도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만 나고 할 수 없이 2년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죠. 더 이상 공부를 미룰 수 없었기 때문에 복학해서 졸업을 했죠. 서울에 올라와서 레지던트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생활이 저 같은 소심하고 착한 사람 성격에는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위아래 선후배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병원은 전쟁 같은 곳이기 때문에 상명하복도 무조건 해야 했죠. 게다가 저는 휴학도 하고 삼수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일하고 있는 전문의 분들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거기서 개무시를 당했죠. 나이도 많은데 몸도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남자 주제에 눈물이 많다고요. 솔직히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교수님한테 일 제대로 못한다고 뺨을 맞아 고막이 터질 뻔한 적도 있었고요. 직속 전문의 선생님은 발로 제 명치를 때리기도 했고요. 지금이야 폭력이 없었겠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쉬쉬하는 분위기에서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적어도 몇 년은 함께 일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제대로 신고하지도 못했고요. 지옥 같은 대학병원 생활이 끝나고 바로 그곳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노른자 땅으로 알려진 강남 바닥에 개원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셨거든요. 주변에서 말하길 서울은 병원 포화 상태이니까 무조건 크게 인테리어 제대로 해서 개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팔랑귀에다가 남의 말을 잘 믿는 저는 모든 의료기기와 인테리어를 최신, 최고로 했어요. 돈도 엄청났죠. 비싼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 한 대당 3억이 넘었으니까요. 물론 리스 처리했고요. 하여튼 개원하는 데만 10억이 넘었습니다. 거의 20억 정도 들었어요. 제 밑으로 페이닥터 2명이 있었고 간호사랑 직원들도
5명이었고요. 처음에는 무진장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바글바글하고 제가 진료를 안 봐도 통장에 돈이 꽂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고가 터진 거죠. 저희 밑에 있는 페이닥터 선생님이 크게 잘못한 일이 터진 거였습니다. 수술방에 들어가서 환자가 마취되었을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거고요. 수술 전에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간 환자가 수술 후 집에 가서 녹음기를 틀어서 들었는데 이상한 소리와 말도 안 되는 수다 내용들을 듣게 되었고 변호사 대동해서 저희 수술방 CCTV를 요구한 거였죠. 저는 오히려 정직하고 청렴한 병원이니까 CCTV를 달았다. 그러니 믿고 오셔도 된다고 홍보를 했는데 그게 증거로 쓰인 거였습니다. 그 CCTV에 범죄 행각이 적나라하게 담겼으니 말 다 한 거죠. 역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페이닥터 그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그 사실이 싹 소문이 났어요. 피해자인 환자분께서 맘카페랑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을 낸 거였죠. 그리고 판결문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저희 병원이란 것이 소문이 났고 대표 원장이었던 저는 망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페이닥터 선생이 원망스러웠어요. 의사 면허 가졌다고 사람들 농락하고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 하더니 결국 나한테까지 피해를 끼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할머니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배짱 장사하는 의사 정말로 혐오했거든요. 막상 내가 그 가해자가 되어버리니 견디질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개원한 병원이 한순간에 망해버리고 저는 빚쟁이가 되었죠. 병원 크게 안 하고 소소하게 운영했으면 부모님 재산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자괴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환자분께도 죄송했어요. 제가 의사이긴 하지만 저조차도 의사라는 직업에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병원을 접고 집에 누워서 술만 마셨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집에서 거의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TV 보며 술만 마셨으니까요. 그때 부산에서 개원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의대 생활할 때 유일하게 친하게 지낸 사람이었어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병원 문 닫았다면서? 그렇게 됐다. 에휴, 어쩌면 좋냐. 그러게, 내가 서울에서 개원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 그러지 말고 우리 병원에 내려와서 페이닥터로 일해라. 너 신경차단 시술하면서 우리 병원에서 부원장하면 연 1억 9천까지 땡겨줄게. 맨날 집에 있어봤자 술만 마시는 저는 부산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 친구가 직접 서울까지 왔죠.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친구 덕에 비즈니스석에 타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나오대요. 기내 안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료 직종 관련 종사자는 비행기 맨 뒤 화장실 옆 승무원 객실 앞으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랑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냐? 저거 빨리 가서 응급처치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야, 오버하지 마.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내 분야도 아닌데 괜히 환자 건드렸다가 의료사고 나면 소송 걸리고 머리 아파. 가만히 있어 걍.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친구는 저를 말렸습니다. 전 그래도 내가 의사인데 이런 상황에 내가 안 나서면 어떻게 하나 발만 동동 굴렀어요. 결국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뒤로 갔습니다. 친구는 야, 아이씨, 난 몰라. 난 책임 없다. 승무원 객실로 들어가 보니 한 80대 노모가 숨을 헐떡이며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있었어요.
사지경련이 일어나고 왼쪽 다리가 살짝 들리고 눈은 뒤집힌 것을 보니 간질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승무원에게 할머니 자리에 가서 가방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승무원이 가져온 작은 복주머니 같은 가방에는 비상시에 먹는 간질약이 있더라고요. 원래 국내선 탑승할 때도 질병이 있으면 체크를 해야 하는데 간질인 걸 말 안 했나 봅니다. 저는 환자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하고 입안에 있는 거품들을 걷어내 혀를 아래로 눌렀습니다. 기도가 열리니 숨을 껄떡거리면서 쉬시더라고요. 10분 정도 지나자 의식이 돌아왔다가 또다시 숨이 안 쉬어지기를 반복했어요. 간질 외에 다른 질병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호흡이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였고, 땀을 뻘뻘 흘리며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비행기가 착륙한다는 기내 방송이 들렸고, 공항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응급차가 할머니를 인계받아 모시고 갔습니다. 승무원들은 저한테 와서 감사하다 인사를 하고 응급처치 관련한 의사서류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서류를 내고 비행기를 나서려고 하니 안에 있는 탑승객들이 다들 저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경황이 없었던 저는 급하게 짐을 챙기고 친구와 함께 공항을 나섰어요. 친구는 "너 참 오지랖 넓다. 앞으로는 웬만하면 나서지 마.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소송 엮이면 피곤해져. 요즘에는 심폐소생술에서 살려도 소송 걸리는 세상이야." 저도 그때 괜히 나섰나 싶더라고요. 구급차 타고 간 할머니가 걱정되고 내 응급조치가 잘못되었으면 어쩌지 싶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부산 친구 병원을 갔습니다. 대충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살폈어요. 뭐 신경차단술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해도 되는 시술이었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었어요. 다만 나이 내일 모레 40인 남자가 고향을 벗어나 부산으로 와 혼자서 돈 벌고 살 생각에 우울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상황을 살핀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 짐 정리를 했습니다. 부산으로 짐을 다 붙이고 다시 비행기에 탑승했지요. 이전 경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비행기에 탑승하니까 막 땀이 비 오듯이 오는 겁니다. 기내에 닥터콜이 없었는데도 계속 긴장되고 친구 말 들을 걸 싶더라고요. 부산으로 도착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하고 집에 누워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누구세요? 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알고 보니 그때 비행기에서 쓰러진 할머니의 지인분이셨던 겁니다. 승무원이랑 항공사에 연락을 해서 제 번호를 받아낸 거고 꼭 한번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보답하고 싶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대구에서 20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를 하다가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부산에 있는 병원을 물려받아 운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도 의사였던 겁니다. 종합병원처럼 큰 곳은 아니었지만 입원 환자 병실이 100구가 넘었고 건강검진도 그곳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꽤나 넓은 병원이었죠. 할머니께서는 2명의 아드님이 있었나 봐요. 집안 전체가 의사 집안이었고 아들도 의사였답니다. 첫째 의사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둘째 의사는 성남이랑 잠실을 왔다 갔다 하며 위수술을 하는 의사였죠. 두 아들 모두 막장이었대요. 어릴 때부터 유복했으니 본인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기고만장했답니다. 애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놀고 나쁜 짓 많이 했는데도 공부는 항상 전교 1등 하니까 결국에는 의대를 가더라고. 그래도 의사 면허 따면 점잖게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지, 죄인이야. 두 아들은 의료사고를 어마어마하게 냈더라고요. 첫째는 강남에서 코 수술 전문의였는데 그 아들한테 수술을 받은 환자들 코가 괴사되거나 비주가 썩어 문드러지거나 코가 삐뚤어지고 난리였답니다. 환자들이 항의하면 경찰 부르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때리니 환자가 극단적인 선택하고 안 좋은 일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둘째는 그래도 수술하면서 조용히 살았지만 위 밴드 수술하다가 의료사고 때문에 환자가 죽었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한 전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실형 6개월이 확정되어서 의사 면허 2년간 정지되었답니다. 2년 뒤에 다시 재심 신청해서 면허증은 받았고요. 양심 있고 정직한 의료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던 할머니는 아드님들 때문에 소가리를 엄청 했나 봅니다. 절대로 부산병원은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굳게 다짐한 할머니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서 공익재단을 만들고 유산 관련한 서류를 변호사랑 상담하려고 비행기를 탔었대요. 원래도 지병이 있었고 간질에 예전에 신장수술도 받았어서 몸이 엄청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쓰러지시고 호흡을 제대로 못 하신 거였어요. 공황장애까지 있으셨대요. 그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정말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자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소원이 없을 거라면서요. 저는 머쓱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서울 사는 청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부산에 내려온 건가? 할머니의 말에 저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큰 병원을 강남에 개원했다가 페이닥터의 실수로 병원이 나락갔고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20억으로 마련한 그 병원을 폐업하게 되었다고요. 사실 나는 빚쟁이고 그래서 빚 갚으려고 부산에 있는 친구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려고 한다.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연고지 없는 부산에 오게 된 거다. 라고 말하니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3일 뒤 그 할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일자리를 하나 제의하고 싶은데 다시 만날 수 있냐고요. 저희 집 근처 카페에 가니까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남자 2명이 함께 왔습니다. 변호사랑 한 분은 병원 관계자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들들이 그걸 알고 내 병원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한다. 의사 자격도 없는 아들들이 내 병원 의사랑 원장으로 있는 걸 원치 않으니 양심 있고 용기 있는 자네가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게 어떻냐고 하더라고요. 곤란했던 저는 친구네 병원에서 일하기로 해서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얼마 받고 일하는 겐가? 네트로 1억 9천입니다.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3억 받아가게나. 은행 빚이 8억 7천이라고 했으니 네트로 3억 받고 수당 추가로 받으면 2년 이내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아니, 나 같은 일반 일개 의사한테 연봉 3억을 제시하다니 말도 안 되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의사 중에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제안을 하냐고 물으니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는 암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길어야 1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할머니 명의로 된 병원 재단과 사회적 기업 재단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제가 고생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아들들이 병원이랑 재단 관련해서 소송을 걸 것 같으니 이 속사정을 다 알려줄 테니까
감당을 해달라는 거였지요. 빚이 있었던 저에게 할머니의 제안은 엄청 달콤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도 그 정도 돈이면 그 병원에 가는 게 맞다고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작은 종합병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드님들이 찾아와서 네가 뭔데 울 엄마 병원 차지하냐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고생한 거는 진짜 다 말로 표현 못합니다. 할머니는 2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아들들은 엄마가 자기네들 앞으로 재산 안 남겨줬다고 장례도 안 가더라고요. 제가 대신 상주 노릇을 했답니다. 병원 식구들이 할머님 장례를 지켜주었고 선산에 발이 날 때까지 곁을 지켰지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재단이랑 병원 재산 관련한 명의 이전이 끝날 때까지 저는 근 3년간 그 병원에서 계속 일했네요. 할머니 아드님들은 인터넷에 괴상한 소문 퍼뜨리고 저를 험담했습니다. 젊은 의사가 늙은 할머니 꼬셔서 재산 다 받아내고 병원 차지했다.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을 해서 저는 한동안 부산에 있는 의사들 사이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네요. 여튼 딱 3년 버틴 저는 은행빚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때는 하늘도 불어오는 바람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그 아들들에게 시달리는 게 싫어서 빚 갚고 나서 그 병원을 그만뒀어요. 병원은 재단이 운영했고 원장은 병원 내 투표로 선정되었습니다. 일을 마무리하고 서울에 간 저는 페이닥터로 다시 일했습니다. 열심히 환자 보면서 일하고 노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재 씨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고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힘들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소개팅이라도 좀 받아봐. 결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 알고 있거든. 한번 만나봐. 아유, 제 처지에 무슨 소개팅이에요. 뭐가 있어야 여자들도 좋아하지요. 전 자신감도 없고. 에이, 그러지 말고 소개팅 받아봐. 소극적인 저는 연애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남자가 아니었답니다.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소개팅을 주선해줬고 저도 뭐 빚 다 갚고 성실하게 살고 있으니까 한번 소개팅 받아보자 싶었습니다. 워커힐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진행된 소개팅에서 그 여자를 만난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쁘더라고요. 어딘가 얼굴이 익숙한 겁니다. 그 여자도 저를 보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그 여자는 간호사를 하다가 의전원에 들어가서 의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산에서 살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알고 보니 저희 둘 다 그 할머니 병원에서 일했었더라고요. 수술방 오가면서 마주친 사이였던 겁니다. 그 여자는 깜짝 놀라서 그 원장님, 그분 맞으시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맞다고 말하니까 자기는 원장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상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분인지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분에게 속사정을 전부 말해주었답니다. 뭐 늙은 할머니를 꼬셔서 병원을 가졌다. 이거는 그 아들들이 소문낸 거라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 여자는 저랑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했던 그분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의료사고로 인해 돌아가셨고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소송도 못했대요. 나는 사람 죽이는 의료인 말고
사람 살리는 의료인이 되어야겠다 생각해서 간호대학에 들어간 거였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랑 간호사 갭 차이를 느껴 한계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퇴사 이후에 2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해서 의전원에 들어갔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양심 없는 의사들, 선배들 보면서 인생에 회의감이 들었고, 대한민국에서 의사들 상대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더욱 무기력감을 느꼈대요. 그러던 와중에 저를 소개받게 된 거였고, 의료사고로 인해 돌아가시게 된 가족들, 그리고 정의롭고 양심 있는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공통 목적으로 인해서 저희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랑 그 여자 모두 그 부산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친하게 지냈어요. 몇 번의 데이트 이후에 연애하게 되었지요. 의대 졸업하고 나서 처음 연애한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더 이상 부러운 게 없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할머니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시고 의대에 입학해서 꿈만 같은 날들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왕따와 우울증으로 힘든 젊은 시절을 거치고 또 개원한 병원이 망했다가 우연히 비행기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준 이후에 제 인생이 바뀌었네요. 그 할머니 덕분에 빚을 빠르게 갚을 수 있었고 할머니와의 인연을 공통사로 여자도 만났으니까요. 저는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알콩달콩 신혼 시절도 보내고 아이도 3명이나 낳을 정도로 부부 금실도 좋았지요. 친구들도 결국에 승자는 젊고 현명한 여자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생활 하는 제가 승자라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함께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저랑 안 놀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잘 놀아주는 아빠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병원 일로 바빠서 애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았고요. 하여튼 얼마 전에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제주도로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세상에, 그날 비행기에서 한 여자가 쓰러진 거였습니다. 닥터콜을 알리는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순간 동공이 흔들렸지요. 난 애들도 있는 아빠인데 괜히 가서 잘못 처치했다가 의료소송 걸리는 거 아니야? 그때 아내가 여보, 우리가 가야 할 것 같은데? 라며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줬고 쓰러진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심한 건 아니었고 임산부셨는데 몸에 탈수가 와서 쓰러진 거였어요. 기내에 수액이 있어서 수액을 놓아주고 제주도에 착륙할 때까지 아내와 함께 환자 곁을 내내 지켰네요. 10여 년 전 부산 가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육지에 도착한 후에 저희 부부는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아이들을 챙겨서 공항을 나갔어요. 그때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우와, 사람 살렸어. 사람들, 우리 엄마랑 아빠가 비행기에서 환자 살렸어요. 엄청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그래도 아이들에게 떳떳한 길이었구나. 이런 길을 걷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정직하게 손해보더라도 목소리 내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의학계에서 눈치도 많이 보였고 심지어는 고소도 당했는데
아이들이 제 행동을 자랑스러워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지요. 만약에 10여 년 전에 부산 가는 비행기에 같이 탔던 그 친구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쓰러진 환자를 모른 척 했었더라면 저희 아이들은 아빠에게 큰 실망을 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었답니다. 아내랑도 약속했지요. 우리는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이면서 의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양심있게 살자면서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렇게 그날 제주도에서 참 행복하게 아이들이랑 놀았네요. 많은 고생을 했지만 수많은 인연들이 모아져서 가족을 꾸린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적어도 돈 때문에 환자들 건강 팔아먹는 의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의사이긴 하지만 형법상 의사 면허 취소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의료사고 피해자분들이 충분히 보상받고 사과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네요. 제가 의사이지만 저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쉬고 있을 때 사연 작성한다는 게 이렇게 길어졌네요. 요즘 날이 더우니 건강 조심하시고 시원한 물 많이 드시면서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 때문에 홍수 피해보신 분들도 많으시다는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